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재역전된 건데요. 현재까지 개표를 보면 270을 채워야 하는 선거인단 확보에서 바이든이 253, 트럼프가 213입니다. 선거인단 11명이 걸려있는 애리조나에서 바이든 승리가 유력합니다. 폭스를 비롯해서 몇몇 언론은 이미 이 애리조나를 바이든의 상징 파란색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러면 264, 6명이 모자른데 딱 그 수에 맞는 네바다에서 바이든이 앞서 있고요. 개표가 남아있는 표도 바이든한테 유리한 우편 투표입니다. 여기까지 이긴다면 270을 딱 채워서 다른 지역을 더 볼 필요 없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표가 끝나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이든, 먼저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but I am here to repor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은 경합주는 4곳. 현재 바이든은 네바다와 애리조나 2군데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갈수록 격차가 줄고 있고 전통적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던 조지아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0.5%포인트 차이까지 따라붙었습니다. It's clear that we're winning enough states to reach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win the presidency. 현지 언론들도 조심스레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So the Biden campaign is just looking across that 270 mark. They just need to cross that finish line. They are feeling quite confident that they will. How quickly that happens remains an open question. 잠정 투표율은 120년 만에 최고인 66.8%를 기록한 가운데 바이든 후보는 벌써 7천만 표 이상을 얻어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한 바이든 측은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고도 약속하며 사실상 당선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네바다 등 4개 주에서 모두 승리하는 경우인데 개표 후반인 지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반면 트럼프는 이대로 개표를 끝나게 할 수 없다면서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우편 투표로 역전당한 지역 또 우편 투표를 더 개표했을 때 역전당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서 개표를 중단하거나 재검표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마법같이 승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 후보에 역전당하기 시작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펜실베니아는 개표 감시가 불가능하다. 비밀리에 표가 대량으로 버려졌다며 개표 과정에 대한 의심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즉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We have no idea if they really are ballots. We have no idea if they're signed, if they're postmarked properly, if it isn't just the same person who submitted 100,000 ballots. 트럼프 아들은 공식 회견을 자청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Guys, this is fraud. This is absolute fraud. They're trying to cheat us out of it because they know it's their only path to victory. 트럼프 측은 바이든이 막판 역전한 미시간주와 접전 중인 조지아주에서도 개표 중단 소송을 냈습니다. 또 0.6%포인트 차로 바이든 후보가 앞선 위스콘신에선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가 1%포인트 이하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위스콘신 주법을 이용한 겁니다. 하지만 해당 주들은 선거와 개표가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Here in Wisconsin, election officials are doing their due diligence to ensure Wisconsin has a fair and accurate count and are working through the steps of Wisconsin's certification process.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른 소송전에 나선 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려는 작전이란 해석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보수 6, 진보 3수로 보수가 다수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지연전을 의미하는 거죠. 시간이 걸려서 계속 선거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떤 후보도 270명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이 상황을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아마 바라보게 될 겁니다. 최악의 경우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선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당선자를 선출하는 연방의회에 트럼프 측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1월 6일까지 당선자가 결론나지 않으면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하원이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캠프에서 이렇게 줄 소송을 제기한 직후 정작 트럼프는 트위터에 이게 다 무슨 소용 있나라는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하는 건가로 읽히는 글을 남겼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워싱턴을 연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영구 특파원, 개표 중단 소송 낸 것을 두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트윗을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네, 해석이 분분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글을 왜 올렸냐를 알려면 언제 올렸냐도 중요한데요. 트럼프 캠프가 미시간주에 대한 개표 중단 소송을 냈다고 밝힌 직후였습니다. 먼저 트윗 내용을 보면요. 우리 변호사들이 의미 있는 접근을 요구했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냐. 이미 시스템의 무결성과 대통령 선거 자체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무슨 소용이겠냐는 말 때문에 일각에선 트럼프가 이제 자포자기하고 패배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의미 있는 접근이란 건 개표 참관을 의미합니다. 앞서 트럼프 캠프 측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의미 있는 접근이 허용될 때까지 개표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개표 중단을 요구한 이유가 미시간주에서 공화당 측의 개표 참관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우편 투표 자체가 사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볼 때는 지금 개표를 참관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송전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팀의 전략을 탐탁치 않아 하면서 승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고작 개표 참관을 받아내려고 소송을 제기하냐 그런 불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왜 소송을 제기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이 손상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번 선거가 사기라는 점을 재차 주장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어쨌든 최대 관심사는 이제 바이든이 승리를 할 경우에요. 트럼프가 순순히 이제 승복을 할 것이냐인데, 자, 어디까지 갈까요? 네, 현재로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온 행동과 말을 토대로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끝나고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게 다음날 새벽 2시쯤이었죠. 이때 연방대법원 갈 거다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스트벨트 3개 주를 모두 이기면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더구나 패색이 짙어지긴 했지만 워낙 초박빙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버리기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든 소송전을 통해서 반전 카드를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잘 알려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성정대로라면은 절대로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보다 승부에 집착하고 또 남에게 지는 걸 싫어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선거 당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전국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자신은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No, I'm not thinking about concession speech or acceptance speech yet. Hopefully we'll be only doing one of those two. And you know, winning is easy. Losing is never easy. Not for me, it's not. 보수 성향의 배럿 후보자를 속전속결로 대법관에 지명한 것도 대선 이후에 소송이 잇따를 것에 대비한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이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개표의 흐름을 보면 역전의 재역전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표심을 공개하지 않던 이른바 샤이 트럼프 표가 개표 중반 역전을 만들어냈다면 우편 봉투 안에 담겨있던 이 반 트럼프 표심이 개표 후반에 재역전을 만든 겁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개표 초반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란듯이 깨고 바이든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이든이 이길 것으로 예상됐던 대형 경합주 플로리다를 가져가며 승기를 잡은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Donald Trump has carried the Sun Belt. He's won Florida. He has likely won Georgia. He seems very close to North Carolina and is trending towards a win there as well. 그런데 개표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트럼프가 위기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락을 가를 핵심 경합주인 위스콘신과 미시간주 등 러스트벨트에서 잇따라 역전당한 겁니다. Now let's start with the state of Wisconsin. 10 electoral votes there. Joe Biden now leading by 20,000 votes. This state flipped overnight. 현장 투표보다 늦게 열리기 시작한 우편 투표함에서 바이든 지지표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이니아. 이곳 역시 한때 트럼프가 바이든을 10%포인트 이상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편 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펜실베이니아의 판세도 급변합니다. And there are 3 million millions of mail-in ballots that are being counted, and that takes longer than the way we used to do it with the stand-in in-person voting. 현재 트럼프와 바이든의 격차는 2%포인트대로 좁혀졌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75만 표의 우편 투표가 여전히 미개표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승리할 걸로 예상됐던 조지아주 역시 뒤늦게 우편 투표함이 열리면서 0.5%포인트 차이의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우편 투표는 9만 표 정도에 불과하지만 워낙 초박빙 접전이라 전부 열어보기 전까지 승자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지아주는 추가 인력을 투입해 밤샘 개표 작업에 나섰습니다. About 3,000 per hour, is that safe to say? That's close to that. And I know there's a lot going on. 대선 직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예견했던 것만큼 바이든이 쉽게 이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숨어있는 트럼프 지지자들, 이른바 샤이 트럼프가 여전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최종 승패를 가른 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유권자가 선택한 우편 투표, 봉투 안의 표심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네, 이렇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쉽게 결정될 상황이 아니다 보니 두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의 갈등도 멈추질 않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물리적 충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어서 조효정 기자입니다. 수도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선 대규모 시위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의 개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바이든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겁니다. We're here for a peaceful protest to make known that we don't want the type of America that Trump might want. 감정이 격해진 시위대는 거리에 쓰레기통에 불을 질렀고 일부는 상점 약탈을 시도하는 등 폭력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인종차별 시위가 수개월간 계속돼 주 방위군이 배치된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만 9명이 체포됐고 뉴욕에서도 2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개표소로 몰려가 소동을 피웠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한밤중에 시위대들이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고 다른 방송사들보다 먼저 폭스뉴스가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선언하자 방송사 앞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미시간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역전한 것으로 판세가 바뀌자마자 시위대가 개표소로 몰려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며 폭력 행위를 조장했던 극우단체는 흑인 단체에 흉기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경찰과 흑인 단체는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SNS엔 바이든 지지표가 마법처럼 발견됐다는 가짜 뉴스가 떠도는가 하면 민주당이 선거를 훔친다고 주장하는 트윗이 22만 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떠난다면 그의 유산은 분노와 증오의 정치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대선은 돌이키기 어려운 분열이란 후폭풍을 남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미국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정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곳이 청와대일 겁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조국현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개표 중반에는 트럼프 쪽이었다가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바이든으로 다시 기울었는데 청와대 움직임도 바빠졌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미국 대선 판세가 조 바이든 후보 쪽으로 기울면서 청와대도 분주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미국 대선 상황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를 했고요.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곧바로 뒤이어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그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한미관계 발전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공백이 없도록 기존 한미 간 외교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단 미국 대선은 대선대로 그 결과를 지켜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 또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한 등 예정된 한미 외교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분위기란 말이죠. 이러면 청와대가 뭐 그 축하 메시지든 전화 통화든 이런 외교 절차나 관례도 당장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청와대는 아직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첫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누가 당선이 되든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누가 당선인이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불복을 하면 축하 메시지 또 전화 통화와 같은 축하 인사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과가 늦어지면 기다리면 된다. 급할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외교 관례가 늦어지면 정상회담 같은 본격적인 대미 외교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훈 안보실장은 어제 국회에서 누가 당선이 돼도 당장 가동할 수 있는 시나리오별 대책을 준비를 했고 그 양도 상당량이라고 했습니다. 준비는 다 돼 있으니 빨리 미국의 차기 권력이 확정되기만을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선자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누구를 대입해서 말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바이든의 당선이 유력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나 경제 또 산업적으로 어떤 득실이 있을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바이든 정부라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세영 기자가 전망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집권에 성공하면 비상식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I'll be a president who will stand with our allies and friends and make it clear to our adversaries the days of cozying up to dictators is over. 그러나 동맹을 존중하는 바이든이 오히려 중국 견제 역할을 다하라는 압박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말 방한한 바이든 부통령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하는 것이 좋은 배팅인 적이 없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관례를 깨고 먼저 방중하는 등 친중국 성향을 보이자 대놓고 비판한 겁니다. 면담 직후 강연에선 청중을 향해 손가락을 흔들며 미국의 기여를 강변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still support to the tune of billions of dollars without complaint 28,500 of our sons and daughters standing side by side. 북미 협상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선거 기간 바이든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깡패라고 부르며 히틀러에 비유했고 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면서도 조건을 먼저 내걸었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 free zone.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으로 정상끼리 문제를 푸는 탑다운 방식보다 전통적인 실무 협상을 중시합니다. 이렇다 보니 북미 협상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은 현재 대선 결과를 지켜보며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강경 입장을 내비칠 경우 열병식 때 공개한 신형 ICBM 등을 발사할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떨어질 때 북한이 택했던 것이 그 전략 도발인 거예요. 내년 상반기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할 필요가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대비해
미국 측이 대북 정책 검토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개표 상황이 엎치락 뒤치락하자 금융시장도 여기저기에서 출렁거렸습니다.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우리 경제, 특히 어떤 분야 산업에 영향을 줄지 가늠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바이든 후보 쪽으로 승기가 기울자 우리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어제나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소식에 10% 안팎으로 폭락했던 신재생 관련주 등이 단숨에 하락폭을 회복한 겁니다. 바이든 후보가 2조 달러 규모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한 만큼 관련 우리 기업들도 혜택을 볼 거란 기대에 섭니다. 오늘 코스피는 4개월여 만에 2% 넘게 오르며 2,400선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석 달여 만에 가장 많은 1조 1,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선거라는 이벤트가 제거되면서 투자자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바이든 후보 당선은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걸로 평가됩니다. 한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내년 우리 수출은 기존 전망치보다 2.2%포인트 늘고 경제도 최고 0.4%포인트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대규모 경기 부양을 예고한 만큼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늘 수 있는 데다 트럼프 때보다 보호무역 압박이 줄어 수출 여건도 나쁘지 않을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경제 회복은 그 자체로 우리 경제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부분을 포함해서 상당히 급격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시기와는 다른 우리 기업들의 좀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이든이 당선돼도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될 전망인 만큼 둘 사이에 낀 우리에겐 기회인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산 과정에서 중국의 비중을 줄이라는 압력 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미국 지도자가 장기간 확정되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에도 불확실성이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 지난 2000년 미 대선 재검표 사태 당시 코스피는 약 한 달 새 10% 가까이 하락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전세난에 밀려 한동안 잠잠했던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인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일주일 사이 집값이 2% 가까이 폭등했고 부산과 울산의 상승세도 심상치 않은데요. 정부가 이런 곳에 대해서 규제 지역 지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지난달 10일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이 3억 8천만 원에 매매됐는데 28일엔 비슷한 층이 5억 1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3주도 안 돼 1억 3천만 원이 뛴 겁니다. 조금 불안불안하기도 해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갑자기 너무 올라서. 김포는 서울 접경도시 가운데 유일한 비규제 지역. 대출 규제도 없고 신축 아파트도 많다 보니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김포의 아파트값은 일주일 새 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전에 없던 10억 원대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를 못 구해가지고 김포로 와서 매매하는 그런 손님들이 많죠. 평균적으로는 한 1억 이상 좀 올랐다고 보고요. 전세값이 매매값을 밀어올리는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심해져 수도권 이외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 평균 0.19% 올라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오름폭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비규제 지역인 부산은 전세와 매매 모두 상승률이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진짜 물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뭐 조금 속된 말로 전세 시간 말랐다는 그. 전세난은 여전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12% 71주 연속 올랐습니다. 전세 압력을 못 이긴 매매값도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11주 만에 확대됐습니다.
집값 상승폭이 더 확대될 경우 시장을 관망하던 내 집 마련 수요까지 자극할 수 있어 주택 시장에 불안 요인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김포 등의 과열이 심각하다고 보고 규제 지역 지정을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전세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자, 이번엔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확진자가 125명 새로 발생해서 이틀 연속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충남 천안의 콜센터에서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직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도 없이 일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조금 전인 저녁 6시부터 천안과 아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천안 도심에 있는 건물입니다.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는 정문 안으로 방호복을 입은 방역업체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이 건물 7층에 있는 금융회사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40대 여직원이 어제 첫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직장 동료 7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콜센터 상담원들이 환기가 안 되는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장실 같은데 어떤 이제 손 세정제라든가 뭐 이런 걸 비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 돼 있고 취식 뭐 이런 거를 같이 하고. 천안과 맞닿은 아산에서도 직장, 술집, 노래방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에서 확진자가 추가됐고 결혼식 모임과 관련된 새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환자 발생의 숫자도 늘고 그다음에 집단 발생의 건수도 늘었습니다. 모두가 밀접되고 밀집한 그런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두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1.5단계로 높였습니다. 1.5단계에서는 유흥주점과 클럽에서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노래방도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입장객을 줄여야 합니다. 수도권의 확산세도 계속됐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장례식장을 취재했던 기자와 관련한 확진자는 동료와 가족 등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증권사에선 직원과 가족 등 11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날이 추워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보다 춥고 건조한 환경에서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다른 계절보다 바이러스에게 생존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8월 서울 광복절 도심 집회와 관련해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사람은 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면서 KF 마스크 말고도 패션 마스크 같은 면 마스크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면 마스크 상당수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습니다.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형광증백제,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서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엔 쓰지 못하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마스크들이 이미 시중에 많이 유통돼 있고 이걸 막을 수 있는 규정조차 없다고 합니다. 유충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KF 마스크입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증백제가 묻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검출기입니다. 이 불빛을 마스크에 비추면 형광증백제가 묻어 있는 곳은 아주 파랗게 변합니다. 이 마스크와 기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의 자외선을 동시에 비춰봤습니다. 기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엔 반응이 없는 반면 문제의 마스크만 파랗게 빛납니다. 바로 형광증백제를 썼다는 뜻입니다. 독성 화학 물질이 들어간 형광증백제는 살갗에 닿으면 아토피와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몸속으로 들어가면 간과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 체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마스크 하나뿐일까? 취재진은 대형 마트와 할인 매장, 길거리 판매대를 돌아다니며 28종류 마스크를 사서 검증 시험 기관에 맡겼습니다. 이 중 KF94와 80 덴탈 마스크는 식약처가 관리하는 의약 외품이고 폴리에스테르 마스크와 면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기술 표준원이 관리합니다. 먼저 의약 외품인 KF와 비말 마스크 자외선 시험. 366나노미터에서 하는 건데
이건 시험 방법에 나와 있는 파장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KF94와 KF80 10종 가운데 KF94 한 종이 마스크 전체에서, 비말 마스크 3종 가운데 2종의 귀걸이끈에서 형광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다음은 면과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공산품 마스크. 아예 출처가 없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만 돼 있고 어디서 만들었는지 뭐 업체명도 안 나오고. 이거 다시 찍어야 돼서 하나 나왔어. 중국산 수입 마스크에서 형광물질이 진하게 나타납니다. 일본산 마스크에서도 막 뭐가 이렇게 묻어 있네요. 이곳저곳에 형광물질이 묻어 있습니다. 패션 마스크 한 종류는 푸른빛이 강하게 반사합니다. 시험 결과 15개 공산품 마스크 가운데 8개에서 형광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렇게 형광물질이 들어있는 마스크가 널리 유통되고 있지만 이걸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3년 전 법이 바뀌면서 형광물질이 나오더라도 추가로 전이성 시험에서 검출돼야 판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이성 시험이란 형광물질이 피부나 다른 섬유로 옮겨 붙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면 피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양은 아니라고 판단해 판매를 허용합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 외품 마스크 규정상 2가지 시험법을 통과하면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전이성 시험은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지를 따지는 것이어서 형광물질이 호흡기 등을 통해 몸에 들어올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종일 마스크를 쓰고 지내다 보면 혀와 입술이 마스크에 닿으면서 형광물질과 직접 접촉하거나 분진 형태로 폐로 침투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도 똑같았거든요. 피부에 사용했을 때는 괜찮다. 피부에는 안만 좋아도 향기 같은 것도 호흡기로 들어가면 그게 독성이 됩니다. 미량이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 만성으로 혹시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물론 전이성 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양이라면 당장은 이상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이 역시 장기간 노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얼마만큼의 양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법이나 이런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은 거죠. 그나마 의약 외품인 KF와 비말 마스크는 전이성 시험이라도 거치지만 패션 마스크와 면 마스크 같은 공산품은 형광물질이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기술표준원이 관리하는 공산품 마스크가 의료 품목으로 분류돼 형광증백제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식약처에서 식품의약품 되는데 이상이면 좀 해야 되거든요.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허술한 형광물질 규정을 시급히 점검해 보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사실은 가습기 살균제 때도 하지 않았던, 그래서 큰 참사를 일으켰던 바로 그 과오를 지금도 반복하는 거예요.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인천 을왕리에서 음주 차량이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부추긴 혐의로 동승자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이 동승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차에 타고 있던 47살 남성은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유가족 처음에 어떤 부분 인정 안 하시나요? 어떤 부분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음주운전을 부추긴 공범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승자 측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동료와 조개구이를 먹고 호텔에서 운전자와 술을 마신 기억은 있지만 사고와 관련한 기억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대리기사인 줄 알고 운전자에게 열쇠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운전은 여성이 임의로 했다면서 다만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대리기사가 찾아오기 쉬운 곳으로 이동하자며 운전자에게 차를 맡겼고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법인 차량을 운전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부추긴 교사 혐의가 있는 공범이라는 판단입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와 공범이 되면 윤창호법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방조면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동승자 측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하는 건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유가족 측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유가족분들은 기존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동승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접하고 매우 큰 슬픔과 분노에 피해자 유가족이 가해자들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 절차가 오늘 마무리됐는데요.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7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정 교수 측은 전례 없는 표적 수사라면서 마지막까지 정면 충돌했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시작돼 34차례 이어진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이 선고만을 남겨둔 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재판인데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마지막 공판에서까지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 수사라는 점을 누가 부인하겠냐며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제 수사가 과도했다고 맞섰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이 사건이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노력과 공정이 아닌 특권을 통한 반칙과 불법으로 학벌과 부의 대물림을 이루려 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한 시민이 검찰을 향해 고성을 쳤다가 재판 방해로 구금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지난 수십 년의 인간관계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울먹였고 특히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은 자신의 기억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이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며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검찰의 제19 감싸기 수사의 전형이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피해자 측은 과거 수사 검사 4명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은폐했다면서 고발했는데요. 경찰 역시 10개월 만에 이들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해당 검사들을 단 한 차례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2006년부터 2년간 각종 뇌물과 별장에서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 사건. 2013년 1차 수사 당시 피해 여성 중 한 명에게 검사는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공포감까지 느꼈다는 것인데 그때는 왜 신고를 안 했나요? 성폭행을 당했지만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감수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나요? 마치 가해자 변호인인 것처럼 신문을 이어간 사실이 조서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당시 검찰은 2차례에 걸쳐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지난해 과거사위원회가 봐주기 수사였다고 지적한 뒤 김 전 차관이 6년 만에 기소됐지만 성접대 의혹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와 37개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말 1차와 2차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각종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등 사실상 사건을 은폐했다는 직권남용 등의 책임을 경찰이 밝혀달란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0개월 만에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4명 모두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시 검사 4명에게 소환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확보를 위한 영장 신청도 물론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소환 조사가 의미 없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에 경찰까지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충 형식적인 내용으로 불기소 결론을 낸 것으로서 정말 이 봐주기 수사의 이 전형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실망스럽다고 하겠습니다. 피해자 단체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검찰 탓하고, 또 검찰은 옛날 검찰 탓하고, 또 법원은 검찰 탓하고, 1년 동안 수사 기간 동안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한 게 14번이었고. 2013년과 2014년 당시 수사가 잘못된 사실이 최근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지만 결국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경비실에 택배를 맡겼다는 문자를 받고 찾으러 간 사이에 몰래 들어와서 집을 턴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피해자의 지인이었는데 한 달 전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을 나선 여성이 승강기를 타고 1층 경비실로 내려갑니다. 택배를 경비실에 맡겨뒀으니 찾아가라는 문자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하지만 택배는 없었습니다. 별 의심 없이 4시간 동안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집에 있던 금팔찌가 사라졌습니다. CCTV를 돌려봐도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 피의자가 해당 장소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서 솔직히 찾기가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도를 하고 바로 자리를 비우는 게 정상인데 이때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나간 직후 누군가 문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계속 틀려서 소리가 나자 이웃 주민이 얼굴을 기억해둔 겁니다. 차량 조회 끝에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은 피해자의 지인이었습니다. 범행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범행 1시간 전 일부러 아파트 다른 층에서 내려서 현장을 확인한 뒤 계단에 숨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범행 후엔 1시간가량 계단에 숨어 있다가 외투를 벗은 채 빠져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달아나던 남성은 10분 거리에 있는 이곳 미아사거리의 금은방을 들러 훔친 금을 곧장 팔아넘겼습니다. 신분증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걸 신상 대조하죠. 남자는 여자는 하고 전화번호 받아놨다. 글록을 보니까 228만 8천 원? 범인은 지난달 초 피해자 집 앞에서 집주인의 손 모양을 훔쳐보고 대강의 비밀번호를 파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인은 빚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수법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가 늘지 못하도록 지자체들이 동물병원과 계약을 맺고 세금을 들여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성화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 뱃속에서 플라스틱 끈이 발견되거나 봉합용 철심이 그대로 박힌 채 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의왕에 사는 김모 씨가 발견한 암컷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해주려고 동네 동물병원에 데려갔더니 배 부분이 빨갛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뱃속을 열어본 수의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광 뒤쪽으로 뭔가 딱딱한 게 잡히더라고요. 누군가 이미 중성화 수술을 했고 몸 안에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없는 물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전선 등을 단단히 묶을 때 쓰는 플라스틱 끈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끄집어 당겨서 봤더니 케이블 타이가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선 중성화 수술을 시킨 길고양이에 대한 괴담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배에 스테이플러가 박힌 채 떠도는 거리의 고양이가 한둘이 아니라는 제보. 의료용이라고는 하지만 마치 종이를 찍듯 스테이플러로 배를 봉합한 고양이 모녀가 실제로 발견됐습니다. 이 스테이플러가 박혀 있으면서 주변이 벌겋게 염증이 나서 이제 약간 분사되는 과정. 중성화를 할 때는 자연적으로 녹는 재질의 봉합사나 생체 접착제를 쓰라는 정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의료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 일어나서 결국은 감염의 원인이 되겠죠. 제거해줄 게 아니면 쓰면 안 돼요.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 다 덧나는 건 누구의 소행일까 추적해봤습니다. 주민들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동물병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의왕시와 5년째 계약을 맺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는 유일한 동물병원이었습니다. 비좁고 지저분한 외관에 간호사나 다른 수의사 없이 원장 한 사람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케이블 타이랑 스탬플러를 써서 마무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제보를 받아가지고. 선생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저희 직원한테 연락을 해봐야 돼요. 하지만 스테이플러가 찍힌 고양이가 바로 여기서 수술을 받았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냈으니까 감사할 때도 제가 같이 있었으니까. 뱃속에서 플라스틱 끈이 나온 고양이 역시 2018년 7월 이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동물병원은 경기도 의왕뿐 아니라 과천, 화성, 군포시와 중성화 수술 사업 계약을 맺고 한 마리를 수술할 때마다 15만 원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올해 청구한 비용이 10월까지 1억 9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감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지난 9월 경기도청에서 현장 조사를 나가 스테이플러 사용을 적발했지만 앞으로 잘하라는 말뿐인 단속에 그쳤습니다. 과태료가 됐든 벌금이 됐든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동물병원 측은 이메일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에 퍼진 내용이라며 시설 점검과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말 못하는 생명체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밭에서 키우는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아이가 가서 수술해서 잘못되고 이랬을 때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커요. 반면 누군가는 이를 악용해 돈을 벌고 또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방관하는 현실. 공개 입찰을 해서 들어온 업체니까 뭐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나. 나머지는 수의사분들의 역량, 저희가 할 수 없는. 동물단체들은 세금을 들여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길고양이 엉터리 수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감사원이 얼마 전 이 정부가 월성 1호 원전의 가동을 중단시킬 때 경제성 평가를 잘못했다고 발표하자 국민의힘이 관련 부처와 기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전지검이 오늘 해당 부처와 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고발장 접수 2주 만에 착수한 이례적인 속도를 두고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먼저 강현섭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부 세종청산의 산업통상자원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산자본의 담당 부서와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00여 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의 사무실 등입니다. 재작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경주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인 최이봉 가스공사 사장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전기 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해 경제성을 저평가했다며 평가를 주도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자 이틀 뒤 국민의힘은 감사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백 전 장관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공기관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는 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힘없는 공무원들을 시켜 새벽에 문서 444개를 삭제한 행위는 국기문란이고. 백 전 장관 측은 MBC와 통화에서 월성 1호기는 이미 국정과제로 선정할 때부터 한수원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기에 폐쇄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경제성 평가 과정에 산자부가 관여한 바 없고 일절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첨예한 가운데 야당의 고발 2주 만에 검찰이 신속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연섭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를 대전지검이 맡은 걸 두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얼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전지검 방문을 언급하면서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청부 수사를 의뢰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국민을 향해 사과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정부의 정책 사안인 만큼 야당의 고발에 기대해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을 정치인 총장으로 부르며 정부 흔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인 것이죠, 단순히. 그런데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 수사를 하거나 과잉 수사를 하거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벌을 강조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선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예로 들며 자녀의 표창장 문제가 권력형 비리 수사냐고 되물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것이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도 거론하며 당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스스로 침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스스로 침묵하거나 또는 면죄부를 주는 이른바 검찰이 아니고 면찰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 장관은 현재 검찰 지휘부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은 결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으로 국민 절반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엄정하게 지휘 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정권과 여당의 불리한 사안은 모든 게 잘못됐다는 식이라며 추 장관의 이중잣대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물어 가는 권력에 대해서도 단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산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수사팀이 해체가 되고 또 한직으로 밀려나고. 여당 의원들은 대선 출마까지 거론되는 윤석열 총장이 84억 원에 달하는 대검의 특수활동비를 주머니 돈처럼 쓰고 있다고 주장했고 논란 끝에 법사위원회는 특활비 지출 내역을 직접 문서 검증하기로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우체국 은행이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 카드 결제나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놨었는데요. 법원이 이걸 부당한 차별 행위라면서 시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이런 비슷한 차별이 많아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선이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판결 내용 정리했습니다. 2년 전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은 박모 씨. 진료비를 내려 했지만 갑자기 체크카드가 먹통이 됐습니다. 정신장애인인 박 씨는 당시 후견인을 막 지정한 직후였는데 이 사실을 확인한 우체국 은행이 정신장애인이란 이유로 거래를 제한한 겁니다. 우체국에서 돈을 못 쓰게 해서 화가 납니다. 병원도 못 가고. 정신장애인들은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때도 꼭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찾아가야 했고 현금 인출기조차 쓸 수 없어 밤이나 휴일엔 아예 돈을 못 찾았습니다.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심지어 100만 원 넘는 돈을 찾으려면 반드시 후견인이 은행 창구에 함께 와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서울에 있는 후견법인에 있는 그 사회복지사가 달려가가지고 그 모든 은행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장애인들은 차별을 멈추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작년 1심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후견인 없이도 100만 원 넘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 인출기나 체크카드 거래도 허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체국 은행은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라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장애인들은 한 발 더 나가 법원이 나서 전체 은행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주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 요청까지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우체국 은행만 이용하는 법이 없잖아요. 업무 매뉴얼이 있어야 사실 은행 창구에서 모든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지 법원에서 그 인정 범위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금융위원회도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은행들에게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만으로 은행권의 정신장애인 차별이 해소되긴 부족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대통령뿐 아니라 연방 상원의원 또 하원의원도 선출이 됐는데요. 이 중엔 아주 특별한 당선인들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단상 위에 올라선 아름답고 당당한 여성. Thank you so much, 델라웨어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사라 맥브라이드입니다. 올해 30살인 맥브라이드는 미국 최초로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 상원의원인데요.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I am a proud transgender American. 보이지 않는 차별에 시달리는 성소수자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상원의원이 된 맥브라이드에게 많은 미국인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someone like me could get elected to a state seemed so impossible. My mother often tells me a story. When we first came to the United States, but no one would rent a motel room to them. 담담하게 가족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 여성. 한국계 여성으로 처음 하원 의원에 당선된 메릴린 스트릭랜드입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스트릭랜드는 1살이 되던 해 미국으로 건너왔는데요. 그 누구보다 기회와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죽은 후에 당선된 사람도 있습니다. 노스다코타주 하원 의원에 당선된 데이비드 안달인데요. 지난달 5일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지만 투표용지에 이름을 채 지우지 못하면서 당선된 겁니다. 고인이 된 안달의 공석을 어떻게 채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0 to run for president. 지난 2015년 한 음악 시상식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전설의 힙합 가수 카니에 웨스트. 올해 대선에 출마해 스스로에게 한 표를 행사하며 대통령을 꿈꿨지만 겨우 6만 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verybody that has a baby gets $1 million or something in that.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하루 평균 2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회사 측 책임이라 해도 벌금 몇백만 원 내는 게 처벌의 전부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설비를 고치는 비용보다 벌금이 더 적은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깨고 기업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없습니다. 어느 정당은 노동자보다 기업의 눈치를 더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삼표시멘트 공장. 지난 5월 이곳에서 하청업체 소속 63살 김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멈춰섰던 연료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벨트를 청소하던 김 씨의 몸이 끼어 들어갔습니다. 씨가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나는 만지지를 못하겠어 나는. 빨리 와보세요. 안전사고에 대비해 2인 1조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했어야 했지만 그 시각 동료는 1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업무를 해달라는 지원 요청을 받고 자리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시신은 숨진 지 2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노조 측은 원청인 삼표시멘트가 인건비를 아끼려다 벌어진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을 한 명씩 더 늘려야 되는데 돈이 그만큼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윤 추구를 위해서 1인 근무를 시키는 거죠. 유족들은 원청인 삼표시멘트에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는 삼표시멘트 대표의 사과문과 합의금을 받기까지 유족들은 한 달 가까이 장례식까지 미루며 싸워야 했습니다. 인생이 다 바뀐 거예요, 사실. 엄마의 인생도 바뀌고. 그들은 뭐 그렇게 글을 쓰고 와서 좀 미안한 표정 짓고 합의한 어떤 합의 부분에 대해서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니까.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이런 사망 사고는 반복돼 왔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숨진 김 씨를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 씨가 숨진 지 2달 뒤에는 40대 남성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아래로 떨어져 숨졌고 지난해에는 16톤 트럭에 후진을 유도하던 50대 작업자가 차량 아래 깔려 숨졌습니다. 모두 같은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크레인 차량 사망 사고 뒤 삼표시멘트는 과태료 140만 원을 냈습니다. 단돈 14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난 뒤 이곳에선 1년도 안 돼 2건의 컨베이어 벨트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겁니다. 3명의 죽음 뒤에야 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47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이 공장에서 적발했습니다. 그게 일제시대부터 있던 설비예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안전한 설비로 바꾸긴 사실은 힘들어요. 계속 꾸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경북 포항의 현대제철. 지난 2월 이 회사 노동자 31살 공모 씨가 1,500도의 쇳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공 씨는 시설 수리를 위해 쇳물 분배기 위에 올라갔다가 밟고 있던 뚜껑이 파손되면서 추락했습니다. 이 뚜껑은 현장 작업자들이 낡아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사측에 교체를 요구했던 바로 그 뚜껑이었습니다. 비용이 제가 듣기로는 한 몇천만 원, 한 2천만 원 정도 뭐 하는데 워낙 고열이기 때문에 계속 넓어져요.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교체가 안 된 데 요번에 빠지게 된 거고. 뜨거운 쇳물 때문에 하반신과 등에 심한 화상을 입은 공 씨는 2주 뒤 숨졌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활발한 친구였고 뭐 형들하고도 관계도 괜찮았었고 급작스럽게 사고 나면서 현대제철은 오래된 뚜껑들을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었는데 아직 교체하지 않은 뚜껑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2천만 원짜리 뚜껑 때문에 31살 예비 신랑이 쇳물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현대제철은 벌금 600만 원만 냈습니다. 사망사고와 사건 감독한 것을 합치는 거죠. 검찰에서는 약식으로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광염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 쓰지 마라. 지난 2015년 현대제철 인천 공장에서도 44살 이모 씨가 쇳물 분배기에 쇳물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포항 공장에서도 31살 공모 씨가 쇳물 분배기 안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업무 도중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2,575명입니다. 매 2명이 일터에서 사고로 죽고 있는 겁니다. 사고 원인을 보면요. 작업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방호시설이나 작업 발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계가 돌아가는데 점검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기본만 지켰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기업들은 안전을 위한 투자에 소홀한 걸까요? 처벌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 11만여 건 중 구속된 사례는 26건. 90%는 아예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재판에 넘겨지면 3분의 2는 벌금형에 그쳤는데 벌금액도 평균 5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들은 사실 크게 벌금을 많이 안 내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뭐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 된다면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데 더 많은 돈을 쓰지 않을까요? 기업주 본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금전적인 징벌도 터무니없이 약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지출보다 벌금을 내는 게 더 경제적인 셈입니다. 반면 영국에는 기업의 잘못으로 노동자가 숨지면 최대 수백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이 있습니다. 미국은 산재 사고가 나면 기업주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사망사고의 원인이 회사 측에 있을 경우 위험방지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논의조차 없이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지난 6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선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일터로 나섰던 120여 명이 넘는 분들이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9월 7일 목공 작업 중 추락 사망, 9월 7일 배차에 끼임 사망, 9월 7일 보일러 배관 깔림 사망, 9월 7일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영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묻는 건 적절치 않고 처벌이 과도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같은 작업장에서 비슷한 이유로 노동자들이 계속 죽는다면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지 않은 사업주가 최종 책임을 지는 게 상식입니다. 중대재해기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강도 높게 처벌하는 법안이 있어야만 노동자들의 죽음을 멈추고 궁극적으로 생산성도 늘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내일 내려집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또다시 당선 무효형이 나올지 관심인데요. 공윤성 기자가 쟁점들 정리했습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이 김경수 지사 앞에서 시연됐는지가 김 지사의 공범 여부를 판단할 기준입니다. 특검은 댓글 조작을 도왔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 사무실에서 드루킹 김 씨가 시연 형식으로 킹크랩을 김 지사에게 보고하고 개발을 사실상 허락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심에선 그대로 유죄였지만 항소심에선 시연 시각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킹크랩이 포털에서 작동한 로그 기록 시간은 저녁 8시 7분부터 23분. 7시쯤 사무실에 온 김 지사에게 두루킹 김 씨가 1시간가량 공개 브리핑을 한 뒤에 회원들을 내보내고 이 로그 기록 시간 동안 시연을 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식당에서 저녁 식사로 닭갈비를 먹은 건 회원들 뿐이었고 그마저도 김 지사가 도착하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 당초 수사 기록과 다른 새로운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회원들이 닭갈비를 포장해 갔다는 식당 주인의 진술. 김 지사 측은 이 말을 토대로 사무실에 있던 김 지사가 7시부터 7시 40분까지 포장해온 닭갈비를 먹은 뒤 1시간가량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에 시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의 로그 기록은 다른 곳에 있었던 김 씨 일당이 프로그램을 돌려본 기록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포털 아이디는 킹크랩 시연을 위해 생성된 것이라는 1심의 판단을 뒤흔들 정황이 새로 발견돼 항소심의 입장 변화가 주목됩니다. 댓글 조작 혐의 말고도 김 지사는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데 1심에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한 가운데 김 지사는 정치적 명운이 걸린 내일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볼까요? 네. 공무원 윤석열, 정치인 윤석열인데, 자,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뭐 정치권 논쟁의 단골 손님이 됐어요. 예, 검찰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모두 끝났지만 정치권의 윤 총장 소환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네. 윤 총장이 신임 부장검사들을 모아놓고 한 발언 때문인데요. 이틀 전 법무연수원에서 살아있는 권력,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라고 한다고 말한 게 불씨가 됐습니다. 자, 이 말만 놓고 보면은 이제 원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내용 검찰의 기본 원칙을 언급한 건데 최근 법무부와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윤 총장의 정계 진출이 계속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발언에 정치적 의미가 투영된 겁니다. 정치권 반응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언급했는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훼손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를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정권을 흔들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다 이렇게 미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 휩싸여 있고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사실상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이 상황 자체가 아마 윤 총장 본인 스스로도 아주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 같다. 정치도 훈련이 필요하고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은 입장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또 거론되는 것만을 넘어서서 상당한 지지율이 나오고 이런 현상 자체가 뭐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동료라는 의미가 전제된 겁니다. 야권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좋은 사람이고 선의의 경쟁자가 되실 수 있겠죠. 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권이 계속 소환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윤 총장의 그 말과 행동을 보면은
소환될 만한 여지가 있어요. 예, 이번 국감 과정에서 특히 그랬죠. 보셨겠지만 작심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은 정부의 반기를 든 듯한 윤 총장의 언행에 사실상 사퇴를 종용하고 있고요. 야당은 정부와 맞서는 듯한 윤 총장의 모습은 내심 반기면서도 또 구원이 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수사의 주역인 만큼 마냥 반길 수만도 없는 입장인 겁니다. 또 얼마 전 검찰청사 화한 꽃길 기억나시죠? 이미 여론은 윤 총장을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으로 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거취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 총장의 임기도 그렇고 지금 야권발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당장 구체적인 영입 움직임은 없는 거죠. 예,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손을 내밀고 있고요.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나보겠다고 하면서 내년 재보선을 계기로 이른바 빅텐트, 야권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한편으로 지금 외부 인사 얘기가 자꾸 나오면은 이미 텐트 안에서 이제 출마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당 내부에선 5선의 서병수 의원이나 재선의 박완수 의원이 오늘 SNS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스터 트럼프 내가 경고했잖아 인데 이거는 누가 한 말입니까? 예,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 대선의 누리꾼들이 민경욱 전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2달째 미국에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미국에 와서 지금 한 달 반, 2달 가까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드라고 이번 선거가 사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위조 운전 면허증이 무더기로 발견된 예가 있었는데 그게 중국과 홍콩에서 배송이 된 거랍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었죠. March 15th election 대법원 앞에 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Society, please help Korea. 지금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은 왜가 있는 거죠? 4.15 총선 개표기 조작 의혹을 제기했었잖아요.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미국 선거 결과에도 중국 배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고요. 다만 민 전 의원이 모두 17건의 선거 부정 관련 고발을 했거든요. 지난달 검찰이 이 7건 모두 불기소, 그러니까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건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선 전북의 손준호 선수가 MVP로 뽑혔습니다. 감독들의 선택이 MVP를 바꿨네요. 손장훈 기자입니다. 전북의 사상 첫 4연패와 이동국의 은퇴로 마무리된 올 시즌 K리그. 가장 관심을 모았던 최고의 별에는 전북 중원의 핵 손준호가 깜짝 선정됐습니다. 각 팀 주전과 미디어 투표에선 득점왕인 울산의 준이호에 뒤졌지만 감독 투표에서 뒤집기에 성공하며 1.17점 간발의 차로 MVP를 수상했습니다. 올 시즌 수비형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바꿔 2골 포함 공격 포인트 7개에 그쳤지만 전북의 우승을 일궈낸 엄청난 활동량과 수비가 감독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제가 MVP라는 상을 탈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정말 제 인생에서 MVP 같은 날이고 올 시즌이 저에게는 MVP 같은 시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상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포항을 리그 득점 1위로 이끈 김기동 감독이 3위 팀 감독으론 처음으로 영예를 누렸습니다. 김기동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이 상은 최고 좋은 팀, 매력적인 팀으로 평가받은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는 감독 김기동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신인에게 주어지는 영플레이어 상은 포항의 송민규에게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진천 선수촌 훈련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8달 만에 돌아온 선수들 만나보실까요? 선수촌 정문으로 다가오는 국가대표팀 버스. 6개 종목 120명의 선수들을 신치용 선수촌장이 주먹 인사로 반겨주네요.
선수촌 문이 닫힌 8개월 동안 자유를 누렸을 것도 같은데 다들 힘들었다고 하네요. 처음에 나갔을 때는 조금 마음이 편해서 좀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불안했던 것 같아요. 네, 학교에 있는 사람은 다 코로나 검사 받고 왔었는데 그 와중에도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나가기도 무서워서 그게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발열 체크와 소독기 통과,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방역 지침을 잘 따라야겠죠. 선수촌도 철저한 거리 두기를 위해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최대 300명 수준으로 인원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도쿄올림픽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다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일단 선발전이 있는데 거기서 딱 터뜨리고 내년에 가서 대박으로 딱 터뜨린 거죠. 저 조성대는 올림픽 메달 꼭 깔 겁니다. 파이팅! 제 양학선 기술과 로페즈의 기술을 지금 다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순간 코로나를 믿고 나서 훈련을 매진할 생각입니다. 두터운 가을 외투를 잠시 벗어도 될 정도로 날씨가 따스했죠. 내일은 가벼운 우산을 챙기셔야 편안한 날씨입니다. 오후부터 북쪽과 남쪽으로 각각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과 남해안 또 제주도에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남부 내륙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 새벽에 일찌감치 그치겠지만 뒤따라서 고농도 스모그에 또 황사까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에 서울 등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먼지가 남부지방까지 퍼지겠는데요. 그래도 이 먼지를 밀어내 북쪽 찬바람이 바로 대기 중입니다. 일요일부터는 수도권 지방의 공기질이 점차 나아지겠고 날씨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공기질은 온종일 무난하겠고요.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동해안 지방은 내일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오릅니다. 서울과 광주 9도, 대구 7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부산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온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이 1도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5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음악.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단 하나의 취향. 이제 음악이 금융과 IT를 만나 안정